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뉴클리어 파워, 원자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원자력 발전이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세면은 핵만 붙으면은 불닭볶음면이 많이 매워지는 것인가? 1902년에 어니스트 러더포드가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토륨이 붕괴가 될 때 알파선이랑 베타선이 나옵니다. 알파선은 이제 양성자고 베타선은 전자 같은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에서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베타선이고 알파선은 원자에서 양성자가 튀어나오면 그게 알파선이에요. 자, 근데 원자 핵이 튀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에머네이션이라고 하는 불활성 기체가 토륨에서 나왔어요. 에머네이션을 방출한다. 에머네이션. 요게 뭔가 연구를 했는데 1902년에 뭘 발견했냐면 요게 이제 아르곤 쪽에 속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뭔가 원소가 붕괴가 되면서 또 다른 원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러더퍼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작은 원자에서 이런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강한 에너지를 모으면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받아요? 190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어디 가나 꼽기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또 다른 하나를 발표를 하죠. 바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식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E는 MC 스퀘어, 우리가 잘 아는 MC 스퀘어죠. 요거에 대한 이론을 발표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뭐 너무 쉽죠.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 제곱의 곱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곧 에너지다.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걸 어떻게 증명해? 이론만으로 남겨져 있었는데 193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1934년 엔리코 페르미가 등장을 합니다. 엔리코 페르미. 네,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원자에서 다른 원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작은 원자들, 뭐 수소나 헬륨 같은 핵을 어디 다른 원자에 던지면 충돌돼서 다른 원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발견을 했냐면 방사능 붕괴로 인해서 이제 헬륨 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헬륨 핵을 질소에다 던져. 헬륨의 핵이 이제 그 양성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질소에 붙어갖고 얘가 산소가 되고 이제 남은 하나는 수소가 돼요. 질소랑 헬륨이 부딪혀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이 당시 과학자들이. 문제는 뭐였냐면 원자 번호 20 이상이 되면은 아무리 헬륨 핵을 던져도 분열이 안 되는 거야. 무거운 원자에는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라늄이 그 당시에 이제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자였거든요. 우라늄 같은 이렇게 큰 물질에는 헬륨 핵을 아무리 던져도 분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원자의 핵에 부딪혀야 되는데 원자 하나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헬륨 핵을 던졌을 때 반발력에 의해서 충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원자 번호 20 이상에서는 다른 원자를 만드는 실험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엔리코 페르미가 중성자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야.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중성자를 던지면 그 무거운 원자에 있는 핵도 충돌하지 않을까? 페르미가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팍 쐈어요. 쐈더니 봐봐요. 자, 우라늄 238에다가 쐈어요. 우라늄 원자예요. 우라늄 원자에다가 중성자 하나를 더 때려. 그럼 어떻게 돼? 우라늄 239가 돼. 중성자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핵에. 얘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23.5분 뒤에 베타 붕괴를 해요. 베타선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전자가 어디서 튀어나왔겠어요? 전기적 특성이 중성인 중성자였는데 전자 하나가 베타 붕괴를 하면서 베타선이 팍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원자 번호가 어떻게 돼요? 93이 됩니다. 이건 다른 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원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양성자가 몇 개냐인데 양성자가 93개인 원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제일 높은 번호의 포켓몬은 뮤랑 뮤츠였는데 포켓몬 골드 버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짓죠. 넵투늄이라고. 넵투늄. 그 이 넵투늄이 또 가만히 있다가 며칠 뒤에 또 베타 붕괴를 해요. 또 전자가 나와. 그 말이 뭐야? 또 중성자 하나에서 전자가 나갔다는 얘기야. 그럼 또 양성자가 하나 추가됐네? 그 원자 안에 양성자가 94개가 됐네? 이건 또 무슨 원자야? 새로운 포켓몬이 하나 더 생겼어. 94번 포켓몬 플루토늄이 나오는 것까지 발견합니다. 이거를 누가 했느냐? 바로 엔리코 페르미. 대단하죠? 바로 이분이 20세기의 오박사죠. 193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합니다. 페르미가 이 짓을 하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를 발표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토 한과 스트라스만과 그리고 오스트리아 과학자 리제 마이트너가 엄청난 발견을 해요. 뭔 짓을 했냐면 우라늄 235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중성자가 3개가 덜 들어간 우라늄 235라는 원자에다가
중성자를 쐈더니 아까는 원자 번호 93, 94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자 번호 56인 바륨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바륨 같은 게 이상하죠. 분리가 된 거 같은 거야, 원자가. 더 웃긴 거는 분리된 원자들의 질량을 합쳤는데 그 전에 우라늄 235가 갖고 있는 질량이랑 안 맞아. 질량이 줄어들었어. 이거 어디 간 거야? 알고 보니까 리제 마이트너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바로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핵분열 발전의 그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질량이 파워풀했죠. 오토한 같은 경우는 독일 과학자고요. 리제 마이트너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과학자예요. 근데 이 당시가 뭐예요? 독일이 나치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리제 마이트너가 나치 독일을 떠나야만 했고, 그런데 오토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 핵분열의 발견에 대한 대부분의 공로가 자신한테 있다라고 돌립니다. 그러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오토한 혼자 받아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욕을 먹었죠. 1939년에 보어가 미국으로 가면서 아인슈타인한테 공유를 합니다. 야, 아인슈타인, 네 말이 맞아. 야, 네 이론이 증명이 됐어. 이는 MC 스퀘어 그거 증명됐어. 그리고 보어가 그 워싱턴 DC에서 이론 물리학회가 있었는데 엔리코 페르미를 만나요. 보어가 엔리코 페르미랑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라늄 235를 이렇게 모아놔. 거기다 중성자를 때려. 그러면 핵분열이 하나가 돼. 그럼 거기서 또 다른 중성자들이 여러 개가 튕겨나와. 그럼 그 튕겨나간 중성자가 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우라늄 미사를 터뜨려. 계속 막 기하급수적으로 팍 터지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페르미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페르미가 무슨 짓을 했느냐? 전기 발전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파일 1이라는 원자로의 원형 같은 거를 만들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 요게 제어봉이에요. 제어봉. 요 제어봉은 카드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카드뮴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어디 가지 않고 그냥 그 봉에 닿아서 흡수가 돼. 그러면 이제 중성자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카드뮴 봉을 여기다가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중성자의 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원자로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흑연이랑 우라늄을 같이 혼합해서 벽돌처럼 쌓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핵분열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진하는 중성자보다는 느려진 중성자가 훨씬 더 핵분열에 가담을 많이 한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한 게 흑연입니다. 그라파이트. 흑연이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뮴 제어봉을 이거를 넣었다가 조금씩 빼가면서 언제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열이 나겠죠. 열. 왜냐면 원자들이 쪼개서 팍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야. 그 막 부딪혀. 막 주변에 막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오겠죠. 열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그 열을 물에 전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물이 끓겠죠. 물이 끓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발생해. 그럼 증기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터빈을 어떻게 돌리겠지.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엔리코 페르미가 1942년에 시카고 대학의 운동장 지하에다가 실험용 원자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연구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요게 바로 지금 현대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보시면 제어봉을 이용을 해서 중성자의 양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연료봉이죠. 연료봉이 이제 우라늄, 그 다음에 모더레이터, 요게 이제 아까 보면 흑연이었죠. 흑연. 요 세 개의 구성이 기본적인 구성이다. 1951년에 아이다호 부지에 EBR-1이라는 진짜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실험을 합니다. 이게 뭐냐?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천연 우라늄은 핵분열 반응에 도움이 안 되는 우라늄이 99.3%예요. 사실 핵분열에 쓰는 우라늄 235는 0.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BR-1의 목표는 뭐였냐면 연료봉에서 어쨌든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중성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중성자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 빠른 속도의 중성자들이 천연 우라늄 238을 때리면 얘가 또 플루토늄으로 바뀌어요. 얘가 또 이제 핵분열 반응에 쓰일 수 있는 원자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핵분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들을 증식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1951년에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구를 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대충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라늄 235가 가운데 코어로 있고 그 주변을 천연 우라늄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열로 변환이 돼서 액체수dim이 가열이 되면서 열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 열을 전달을 받아서 이 물이 끓어갖고 증기가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
대부분의 발전소는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이제 실제로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보시면은 1954년에 그 당시 소련 연방의 발전소가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도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제 실제로 전력 공급을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계는 발전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쓴 거는 그 엔리코 페르미가 썼던 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라파이트를 이용을 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낮춰가지고 연쇄 반응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열을 이용을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그게 이제 러시아의 방식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쓴 게 바로 이제 물을 쓴 거. 원자로에 의해서 뜨거워진 물들은 통로가 폐쇄되어 있는데 물이 압력 때문에 기체가 안 되고 그냥 뜨거운 액체 상태로 돌기만 하는 거야. 그 뜨거운 액체가 다른 관에 있는 물들을 끓입니다. 또 다른 물관이 그 열을 받아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게 다 이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봤던 천연 우라늄을 쓰는 증식 방식의 그 원자력 발전도 좋을 텐데 왜 우리는 결국에는 이 방식을 쓰는가? 그냥 천연 우라늄에서 우라늄 235가 더 농축된 우라늄을 만드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컨트롤 로드, 제어봉도 있죠. 코어가 이제 아까 말했던 우라늄 봉이고, 네, 그 압력을 만들기 위한 프레셔 베셀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뜨거워진 물이 여기에 물들을 가열해서 증기가 생겨서 터빈을 돌리고, 수로가 이렇게 폐쇄가 돼 있고, 이 수로의 열에 의해서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이 뜨거워진 증기들을 다시 식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많이 쓰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물을 끌어와서 일을 식히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증기들은 이 물들이 증기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 바로 안전 문제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3번의 큰 원자력 사고가 있었죠. 첫 번째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니죠.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났던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사고,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은, 3마일섬 같은 경우는 직원 실수 때문에 일어났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불의한 실험하다 터져가지고 그 당시에 237명 정도가 엄청난 방사선에 의해서 병을 앓았고 31명 정도가 처음 3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방사능 피폭에 의한 피해냐, 이런 얘기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과학자마다도 달라서 그 통계가 참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 방사성에 노출돼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시 피폭된 사람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4,000명 정도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진에 의해서 이제 쓰나미가 생겼죠. 쓰나미가 어떤 발전소를 덮치면서 이 열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이제 사고 직후에 급작스런 방사선의 엄청난 피폭에 의해서 사망자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주변이 피폭이 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암 발병 원인이 있는가 없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2013년에 이제 WHO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막 노출될 만큼의 방사선에 노출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엄청 큰 사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연 픽폭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보시면 하루에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0.0024 밀리시버트 정도 돼요. 밀리시버트. 1년 동안 한 2.4 밀리시버트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한번 타고 미국 갔다가 오면은 0.19 밀리시버트 정도 받아요. 그 2.4 밀리시버트에서도 우주에서 그냥 날라와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맞고 있는 방사선량과 뭐 음식 먹으면서 생기는 방사선량도 있고, 지구 자체에서 나오는 방사선량, 그래서 우리가 아예 방사선을 맞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이제 대기 중으로 많은 방사능 피폭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2011년의 모습을 보시면 이 후쿠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피폭이 됐습니다. 지금 2020년 돼서는 많이 줄긴 했어요. 보시면은 아예 파란색은 이게 아워니까 하루면 24를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2.4 마이크로시버트. 요거. 그러니까 요 완전 파란색은 자연 방사선 양이고, 여기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방사선이 있다. 지금으로 치면 한
40배 정도 되니까 0.1 밀리시버트 하루에 계속 그 위 엑스레이를 맞고 있는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영향이 있고 스리마일 섬이라든가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2세대 발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2세대 발전소. 1세대 발전소는 그냥 거의 실험에 가까웠던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 발전이고 전 세계 국가들이 쓰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썼던 거는 바로 2세대 발전소였어요. 반면에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원자력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3세대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3세대 원전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거 이 APR 1400. 요게 바로 이제 중동에 수출한 원전이고요. 2세대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신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전성을 더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로를 작게 만들면 부품이 적게 들어가고 구성이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작게 만든 결국에는 이제 작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력 발전도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전력 발전이 적어진 만큼 부품도 적고 모듈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미리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와서 조립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건축 시간을 정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에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게 이런 소형 원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부족하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 4세대예요. 4세대.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핵 분열에 의한 것만 있겠느냐? 아닙니다. 바로 융합 발전이 있습니다. 핵 융합 발전. 그 뜨거운 태양 빛을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건 바로 태양이 핵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소가 결합이 돼서 헬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K스타죠. K스타가 이제 인공 태양을 만드는 핵 융합 발전 연구소인데 2020년에만 해도 세계 최초로 1억도 온도의 인공 태양을 20초 동안 연속 운전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이런 기술에서 엄청나게 선두에 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사실은 아이언만의 아크 원자로가 요걸 본따고 있죠. 어쨌든 이거는 양자의 물리학에 의한 과학적인 발전에서 이루어낸 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죠. 그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의 충돌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고 있지만 어떤 것이 맞는가 결국에는 이제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에너지 발생시키고 있죠. 원자력 에너지, 화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수력 발전, 지열 발전 이 모든 것들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만드느냐, 방사능이 생기느냐, 우리나라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느냐, 발전량은 어떤 것이냐, 경제성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발전 방식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오늘 원자력 발전의 마무리는 좀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전기 발전 미래의 과학자들한테는 여기가 바로 블루오션이다. 더 효과적이면서 더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전기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미래의 과학자분들이 우리 이 안될 과학을 통해서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제가 보기엔 향후 100년간도 우리를 주목하게 할 블루오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많은 인류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도 이견이 없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과학자 꿈이신 분들 바로 이 에너지 분야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램미팅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램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